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한 이유. 2.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 3. 그것은 완벽한 선택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병력을 파병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 사이 전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거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때문이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선택한 이유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속사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동안 미국이 겪었던 출구 전략 실패 경험은 참전을 망설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자국의 병사를 그저 소모품 취급하는 러시아와 달리 정상적인 나라라면 참전 용사의 해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전쟁 후유증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 이후부터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 왓슨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가운데 3만여 명이 극심한 PTSD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인접국도 아닐 뿐더러 동맹국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에 막대한 군사 지원이 미국이 전쟁을 키우고 있다. 왜 남의 나라 싸움에 미국이 끼어드냐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에 동맹국이 아님에도 군대를 파견한 전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리비아의 경우와 우크라이나는 많은 게 다릅니다. 먼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미국은 나토 국가들과 함께 1999년 코소보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했는데요. 코소보 분쟁은 세르비아군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때 나토 연합군은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즉 유고슬라비아가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었지만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11년 당시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에 충성하는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 내전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자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연합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미국과 크게 관련 없는 두 나라의 국경 분쟁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더듬어가면 소련이 등장하는데요. 되려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사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절대적인 명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이 각서는 소련 소속이었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이 독립을 결정하면서 미국, 영국,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인데요. 1991년 소련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이 나라들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아주 막대한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소련의 유산으로 남은 핵무기입니다. 실제로 당장 우크라이나만 봐도 사용할 능력은 없었지만 우선 보유한 핵미사일만 176발에 핵탄두는 무려 1800여 개가 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량은 무려 세계 3위였는데요. 게다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 남아있는 핵탄두를 모두 포함하면 무려 4000여 발이나 되는 핵무기가 3국의 영토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국제정세를 3분지게하고 있던 미국, 영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들어있는 박스를 초등학생이 깔고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부랴부랴 체결된 것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입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로 대표되는 핵보유국들을 사다리 걷어차기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가 미국의 미약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안보각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영국, 러시아가 3국의 국경선을 보전하고 해당 국가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만약 침략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이를 위반했고 미국은 캐캐묵은 조약에 따라 전장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합의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더욱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동맹국들의 시선에서 미국이 언제든 약속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미국에 일갈했던 것처럼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자체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명분인데요. 다시 말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오랜만에 세계 경찰로 복귀했지만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 시험대에서 미국이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심판관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마당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자체 핵무장이 아닌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전술핵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까지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는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한미군의 가치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상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장은 약 1년 전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애초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 돈바스 정전조약인 미인스크 협정이 실질적인 국가 간 분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국제조약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대한민국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이념 대립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기로에 놓인 건데요. 대한민국이 내린 오늘의 선택은 앞으로 100년간 이 땅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혼돈이나 마찬가지인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 서로에게 최선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내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음을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틀렸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부 대신 포방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포병 전력 확보에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질적 우위를 중심으로 병력을 구성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적어도 포병 전력에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백서 기준 미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수량은 2337대입니다. 반면 한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수량은 미국의 2.5배가 넘는 무려 6000대에 달합니다. 자그마치 98배나 차이가 나는 국토 면적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야포 보유량은 기형적일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전 국토의 포병 전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압도적인 물량 차이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물량 공세가 기본 전략인 중국도 기껏해야 4642댐에 불과한데요. 포병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질적, 수적 우위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병과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감히 범접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막대한 포병 전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지역 거부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원거리에서 특정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인데요.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중국 북부전부에 20만 대군이 등 북한이 주장하는 110만 대군이 등 휴전선을 넘는 순간 하늘을 뒤덮을 듯 쏟아지는 무자비한 우리의 포격 함망을 뚫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포병 전력은 최강의 방패이자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모든 상황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격 전술의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포격 함함을 추구하는 러시아군이 수백 발의 포탄을 퍼부어야 받듯이 작은 전과 하나를 올리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매 순간 한 발 한 발의 포격이 괴멸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등한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기존 포격전의 세대 교체를 시도 중인 것입니다. 과거부터 무자비한 대규모 포격을 계획 중인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무너뜨린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전술에 숨겨져 있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선 선진 포격전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의 포병 전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소련 출신 국가로서 상당 부분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2S19 무스타 S가 있습니다. 무스타는 전장 7.1m, 전폭 3.3m, 전고 2.9m의 차체에 152.3mm 복사포를 얹은 러시아군의 주력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42톤의 중량의 84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km로 다소 느린 편이지만 대신 주행거리가 500km나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기동력을 메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당 68발, 개량형인 무스타 SM의 경우 분당 최대 10발의 연사가 가능해서 넓은 범위를 제압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스타는 합력 감소탄 발사 시 29km, 로켓 진탄 사용 시 36km가 최대 사거리입니다. 그래도 무스타가 1989년에 취역하기 시작했다는 걸 간말하면 이는 충분히 준수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이 무스타를 무려 8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무스타는 소련 시절 제식화된 자주포였고 우크라이나 또한 적은 수량이지만 무스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다시 말해 주력 자주포의 종류는 두 국가가 서로 비슷했던 건데요. 물론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시저, 폴란드의 아즈크라프 등 다수의 서방세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주포들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성능 하나만으로 전황을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부는 무스타와 비교해도 별로 나을 게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원한 M109 자주포입니다. 1963년 개발된 M109는 전장 9.1m, 전폭 3.1m, 전고 3.2m 및 차체, 승무원은 6명이나 필요한 구식 자주포인데요. 최대 속력도 시속 56km에 불과하고 그나마 가동 범위도 350km가 한계입니다. 심지어 최대 사거리는 러시아의 무스타보다 더 열악합니다. M109는 일반 고폭탄을 사용할 시 최대 사거리는 고작 18.1km, 로켓 추진탄을 사용해도 23.5km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1분에 최대 4발을 발사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의 평균화된 자주포 전력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K9 같은 괴물 자주포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의 전력도 감지덕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M109를 수십 년 동안 개량해서 M109A6 팔라딘을 주력 자주포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기본 토대부터가 K9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이 러시아군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정한 러시아의 자주포 보유량은 치장 물자까지 모두 합쳐 무려 5,870댐에 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아무리 잘 쳐져봐야 러시아의 1,8에 불과한 720여 대가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견인포와 박격포, 포병 전력의 일부분인 다면장로켓까지 합치면 두 나라의 전력 차이는 프로복서와 갓난마기와 다를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보다 많은 물량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이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력만으로만 비교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 초기 대부분의 군 전문가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견했던 것이고
모두 러시아군의 처참한 패배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포격전에서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선진화된 포병 전술교리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교리는 대규모 화망 사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망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공 화망이 아니라 그물처럼 짜인 화기의 사격 범위를 말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소련군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의 포병교리는 정밀도가 떨어지더라도 대규모 화망으로 대단히 면적 제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포격 방식은 중심이 짧고 표적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대충 헤르손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나라는 식으로 포탄을 쏘아붙이다 보니 참호, 엄폐물 등의 숨은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포격은 막대한 포탄의 소모로 이어지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포탄이 없어야 포를 놀려야 하는 참혹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사실 러시아군이 유독 대규모 화만 구축에 집착하기는 했지만 포격의 개념 자체는 점 표적이 아니라 면 표적을 노렸기 때문에 그리 틀린 것도 아닙니다. 포격이라는 특성상 최소시 20km 밖에서 포탄을 날리다 보니 특정 목표물이 있는 장소를 타격하는 게 일반적 포격 전술입니다. 이를테면 적군의 집결지나 보급로, 적 포병진지, 지휘소 등을 타격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포병교리와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러시아군은 무너진 것일까요? 그 원인은 통신체계의 확립 부족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일선 포병 부대에는 감시점찰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통신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쉽게 말해 레이더, 무인기 같은 탐지 장비로 적의 위치를 특정하고 해당 지역에 포격을 날려야 하는데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정밀한 포격을 날릴 수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장관리 체계, 전투 지휘 체계 등이 부족해서 막상 포격을 가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재빨리 해당 장소를 이탈해버리면 실시간 추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이 이를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족집게 정밀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초점밀 포격의 비밀이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서 탐지 획득 추적 평가 타격이라는 통상적인 포격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우리 군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통상의 포격 절차는 관측자가 포병대대, 사격지휘소, 즉 대대, FDC에 포격을 요청하면 대대 FDC는 목표 지점 근방의 포대 FDC에 포격 준비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후 포대 FDC는 타격을 위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이를 포대에 전달하는데요. 그러면 포대는 그제야 정해진 좌표로 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거리 포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아군을 포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 관측자, 대대, FDC 단계를 파격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즉 일선의 포대 FDC에서 드론으로 직접 목표 지역을 확인하고 포격 재원을 산출 전달, 포대는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포격을 가하는 건데요. 이 실시간 관측 포격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빠르고 정확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도 측면에서는 면 표적이 아니라 점 표적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과거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간접 사격의 일종이던 포격이 현대의 전장에서는 눈으로 목표물을 직접 보고 타격하는 직접 사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드론을 통해 명중 여부, 피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른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소량의 포탄으로도 러시아군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이전부터 드론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서방에서도 대규모로 관측 드론을 지원받는 드론 전력에서만큼은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군은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러시아 드론은 보이는 족족 우크라이나군에게 격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보력에서부터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포병 사격술에서부터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러시아군의 포병이 우크라이나군 앞에서 매번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K-77 사격지 현답참에 탑재된 포병 사격 지휘 체계인 BTCS를 통해 자동으로 포격 재원을 산출하고 신속한 포격 임무 수행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K9 자주포에는 이미 BTC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포격 재원 산출이 가능합니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K9와 드론을 융합하면 포대 FDC 단계마저 생략하고 일선의 K9 포대에서 직접 포격 재원 산출부터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대한민국 포병은 지금의 우크라이나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르고 정밀한 포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의 혁신을 일으킨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포격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편된 훈련부터 포병 운명 체계까지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이는 물론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닌데요. 하지만 가장 실전적이고 현대적인 포격전을 우크라이나가 증명했듯이 이제는 구식화된 포병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전장에 맞는 선진 포병 교리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놀아나고 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도입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나온 주장입니다. MOU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가격 후려치기용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발 방산 수출은 계약서에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향한 시기 질투와 반대로 폴란드의 마음은 오로지 진실뿐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출된 여러 무기에 가려진 이것이야말로 전시의 무기 수출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찐 사업인데요. 그것은 바로 탄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무기는 속사가 가능합니다. 보병이 쏘는 소총은 2초면 30발 탄창을 비울 수 있고 우리 국군의 자랑 K9는 15분 안에 전탄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술 교리상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은 없지만 무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탄약 소모가 엄청납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평균 6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대구경 로켓탄이나 포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박격포나 소총탄은 하루에도 수백만 발씩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소모될 물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과연로 포신을 갈아치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비 포신을 쌓아놨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충분한 탄약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원입니다. 포탄 없는 자주포는 커다란 쇳덩이며 총알 없는 소총은 휘두르기 불편한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무기 체계라 할지라도 정작 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정밀 유도 로켓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모조리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처럼 탄약의 성능에 따라 무기의 스펙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장에서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탄약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이미 실전 배치했고 미국의 차세대 포탄인 엑스칼리버와 같은 초장거리 유도 포탄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한 발 한 발의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폭탄들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탄이라고 하면 전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탄의 종류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오늘 군사 무기에서 세계 최정상을 향해 날아가는 대한민국의 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는 무기는 바로 대포와 로켓입니다. 일례로 전쟁 초기 서방 무기가 지원되기 전에 러시아군이 점령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죄다 러시아 포병의 수와 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압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이 가능한 K9급의 고성능 자주포와 유도 로켓을 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를 제공하면서 이 포병 무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 역시 서방 무기는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특히 미제 티타늄 복사포 M777이 발사한 엑스칼리버 포탄과 하이마스가 자주 사용한 M31 로켓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은 함대공 미사일 SF 시리즈와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탱크킬러인 제블린 미사일을 만드는 미사일 명가 레이시온이 개발한 정밀 유도 포탄입니다. GPS 유도와 관성 유도 INS를 사용해
이동 표적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한 덕에 쏘고 바로 전장을 이탈해도 적을 정확히 때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이라크전에서 처음 실전 배치됐을 당시 90%가 넘는 명중률과 원형 공산모차 4m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원형 공산모차 셉은 주로 포병 화기와 미사일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특정 반경의 원안의 절반 이상이 명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셉은 50m 정도입니다. 반지름 50m 그러니까 지름 100m의 원안에 명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매우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애당초 40km나 떨어진 물체를 고작 50m 오차로 정확히 타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포를 사용하는 포신 포병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고폭탄으로 셉 50m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정확히 사격이 가능하도록 여러 부가 설비가 추가된 한 포를 제외하면 지상 장비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한데요. 이 사진은 러시아의 포격이 가장 거세던 6월의 돈바스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낙하한 포탄의 흔적이 사방에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포격이 얼마나 엄청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럽게 못 쏜 것입니다. 대다수 포탄이 목표인 참호가 아니라 엉뚱한 들판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오차가 수백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 단위로 나온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북군이 K9로 포격한 북한의 의도 기지 모습입니다. 포탄이 굉장히 오밀조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셉이 50m임에도 포탄이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포방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사실 155mm 포탄의 유효 살상 반경은 통상적으로 25, 50m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0m 내에 5발의 포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모든 물체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수렘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감화된 특화전, 그러니까 벙퍼나 주력 전차의 경우 직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말 그대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가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사격을 하거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포를 쏘고 후퇴해야 하는 현대 포병에게는 셉 50mg 정밀한 조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이 나온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이고 있는 개량형의 정밀도는 무려 셉 2.4m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사격 재원이 정확할 경우 일격의 탱크조차 격파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포탄 덕에 수적으로 크게 밀리던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가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판 엑스칼리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개발했습니다. 2014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과정에서 셉 1.9m라는 초정밀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구경장 주포로 사용하는 엑스칼리버와 달리 52구경장 포신에도 포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인 엑스칼리버보다 10km 이상 긴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산에는 실패했는데요. 사거리 100km 급차세대 포탄인 초장사정 활강 포탄감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몰빵했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덩달아 정밀유도 포탄을 생산할 예산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포를 쓸 때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에 활감할 때 사용할 제어 날개가 부러지는 것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군은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58구경장 장포신을 사용하는 K9A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슈퍼포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감 유도탄 대신 덕티드 로켓을 사용한 로켓 추진 포탄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 로켓 추진탄의 경우 미국이 XM1299 자주포용으로 개발 중인 XM1113 로켓 추진탄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하이마스에서 M31 또는 GMLRS로 추정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일시에 6발을 쓸 수 있는 이 로켓의 구경은 무려 227mm에 달하는데, 이 227mm 로켓탄은 155mm의 약 4배에 달하는 강력한 이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가 전장에 배치되자 M32탄의 최대 사거리 84km 안쪽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야전 탄약고와 정비소, 보급기지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로켓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국군에서 한창 배치가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차세대 다면장 로켓 K239 천무에서 탄두 중량이 90kg이나 되는 239mm 유도 로켓을 쓸 수 있는데요. 단일 고폭탄두를 사용할 경우 60cm 철근 콘크리트도 단숨에 깨어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정밀 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정밀한 무기가 있음에도 한국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는 400mm 구경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포는 다면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인데요. 이름만 방사포지 다면장 미사일 발사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사거리가 길고 위력도 강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무기가 3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천무에 장착할 북경 600mm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 IIG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KTS-SM2의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400mm 유도 로켓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1을 800개발 중입니다. 두 무기 모두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39mm 포탄에 유도 로켓을 달아 로켓의 사거리를 최대 300km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할 K239 300대가 동시에 사격할 경우 무려 3600발의 239mm 유도 로켓을 일시에 평양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면장 로켓만 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더 강한 화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약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열압력탄입니다. 열압력탄은 포탄의 폭발이 아니라 폭발로 생긴 압력과 열을 이용해 적을 제거하는 무기입니다. 폭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고폭탄과는 그 구조가 다른데요.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면 산화제가 들어있어서 화약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연소합니다. 이 덕에 일순간에 생성된 가스와 화력이 집중되어 비교적 좁은 범위에 매우 강력한 폭압과 파편이 생성됩니다. 한마디로 한 방에 상대를 날려보낼 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열압력탄은 산화제 없이 공기 중으로 열과 압력을 발생할 특수 연료를 살포하며 폭발합니다. 그래서 고폭탄에 비해 폭심지의 피해는 떨어지나 화염과 압력이 넓게 퍼져 지하시설 등에 숨어있는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이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토즈 1A 브라티노를 이용해 시가지에 매복한 우크라이나 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덕에 155mm를 견딜 수 있는 빌라나 아파트라 할지라도 브라티노의 열압력탄 세례가 쏟아지면서 내부에 숨어있던 병력이 폭감에 휩쓸려 전멸했는데요. 이렇게 위력적인 무기다 보니 금지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지 무기라 착각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 군은 러시아, 미국 등 열압력탄 개발 선도국들의 뒤를 쫓아 차세대 열압력탄을 개발 중입니다. 유독성이 높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부 충전물이 굳어버리는 CO경과 같이 여러 문제가 있는 산화 프로필렌을 대체할 열압력탄용 연료 물질을 찾고 있는데요. 완성 이후에는 239mm 유도 로켓, 각종 국산 미사일의 열압력탄두 버전이 나올 것입니다. 탄의 종류에 따른 우리 군의 화력이 더욱 강력해지는 건데요. 차세대 탄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승리하길 바랍니다.